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염증이 대사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건강 구독에서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한국인의 비만 유형을 10년 동안 조사해봤더니 전체 비만도 비만이지만 대사 이상으로 인한 비만이 또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네, 정말 큰일이네요. 이게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여러 대사질환의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대사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오늘 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 건강 구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이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죠.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는요,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10년 그리고 2013년에도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선고된 거죠. 맞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고인이 유언을 하더라도 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또 이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러한 것을 유류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또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앞서 2010년 또 2013년에도 각각 이 유류분 제도의 위헌 법률 심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합헌 7인 또 한정위원 의견 2인으로 합헌이 유지가 됐고요. 또 2013년에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무려 47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네, 그동안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어떤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냐 살펴보면 해당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해당 고인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떤 기여가 있었다라던가 또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 부여하는 것, 그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헌재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유류분 소송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민 대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오후에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는요, 오히려 이 민희진 대표 하이브가 나를 배신했다라면서 하이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데뷔 2주년을 앞둔 뉴진스의 프로듀싱으로 크게 성공한 민희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년 된 국내 엔터업계에서 2년 동안 자신과 같은 실적을 낸 사람이 없다. 나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면서 눈물까지 보였고요.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이브 감사팀에서는 근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이브가요, 지난 22일부터 어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이브가
배우자가 일부 공개한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된다. 이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의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했는데 이 제안은 어도어의 부대표가 했고요. 이를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박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방에서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또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이브에선 밝혔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모회사인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이 모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탈취한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화를 오간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공모한 내용대로 실시하려고 한 어떤 실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해당 방법이 정말로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이었는지 등등을 수사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일 치솟는 금값에 금은 사고 싶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2030 세대들이 금을 구매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저중량의 금을 구매하는 일명 이 소금족들의 이 금테크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30 소금족들의 금테크 방법.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금을 산다, 금은방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네, 20대, 30대들이 최근에는 금은방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좀 더 손쉽게 또 이 저중량의 1g 단위의 한돈 단위의 금을 구입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요, 1g 이하의 저중량 이 골드바 판매량이 올해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한 편의점 업체는요, 1g짜리 골드가 2일 만에 전부 다 팔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편의점에서도 금을 살 수 있는 시대.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젊은 세대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살펴봤더니 금 관련 제품은요, 이 금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MZ세대들을 타깃으로 이 기획한 상품이 바로 저중량 골드바라고 하는데요.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금 자판기 구매자 중에 20대, 30대의 경우가 52%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불리려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MZ세대들의 모습이 투영된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금 얘기 여기저기 나오죠. 네, 부동산 얘기 계속할 때 부동산 상투였죠. 네. 주식 얘기 계속할 때 주식이 상투였습니다. 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성인 우울감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또 이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크다고 하니 좀 걱정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 질병관리청은요,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사이에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성인의 분류를 뜻하는데요. 특히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5%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더 높았고요. 농어촌에 계신 이 부부 가구보다 이 대도시의 1인 가구 거주자의 우울감 경험률 무려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한 건 아닐 텐데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랍니까? 이 질병청 관계자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니까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이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인 경우, 또 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또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우울감 경험률 더 높은 것으로 통계상 유의미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 얘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들어봤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건강관리 정말 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오늘도 한번 만나보실까요? 건강한 생활습관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 출발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강희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살면서 피해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노화에 따른 갱년기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잦은 안면홍조부터 우울증, 다한증, 불면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갱년기 복부 비만입니다. 내가 뭐 더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자꾸 찌고 체형이 자꾸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현상은 대체로 중장년층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갱년기 복부 비만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갱년기가 되면 대부분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좀 억울한데 그러면 이게 어떤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갱년기 복부 비만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신체의 특징을 만드는 호르몬인데 지방 분해를 활발히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완경 이후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고 내장 지방이 늘면서 복부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중년 되시면서 이 허리 라인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나이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죠. 이 과정에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며 군살이 붙은 모양새가 됩니다. 중장년층 갱년기 복부 비만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죠. 확실히 저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대 때보다 근육이 잘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갱년기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코르티솔 호르몬의 장기적인 분비는 식욕 증가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며 결국 갱년기 복부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나이 들어가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1996년 비만을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까지 지칭하였어요. 이 말은 복부 비만 역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란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 비만을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올바른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푸드나 굶는 다이어트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근손실이 생기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요요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건강한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탕이나 첨가당, 인공 감미료랑 빵, 과자,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대신 섬유질 채소와 단백질, 올리브유와 천연 버터 같은 좋은 지방, 통곡물 등을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게 조절이 어렵거든요. 그냥 운동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은 피자 한 조각을 운동으로 빼려면 1시간을 넘게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또 한 조각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허기짐으로 인해 가식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다이어트 시 운동은 보조 방법이어야 하고 장기적인 식이요법이 메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식사 후 30분 산책, 계단 오르기처럼 일상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수면과 휴식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이어트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를 진료할 때 보면요. 밤에 근무하게 돼서 숙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살이 다시 찌거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어트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있습니까?
바로 기간인데요. 잘 빼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초기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고 1년 이상 유지할 때 비만 치료가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중을 유지하여 체중 설정점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마음 먹은 대로 참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럴 땐 한약 다이어트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 특유의 냄새나 맛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탕약뿐만 아니라 전이나 환의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약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 분해를 돕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되게 합니다. 또 천연 한약재가 영양 공급을 해주고 포만감을 주어 적절한 식욕 조절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갱년기 복부 비만 다이어트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외에도 한약재로 이루어진 약침이나 지방 분해침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갱년기 복부 비만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강희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지정환입니다. 그럼 이번 주제는 뭘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분을 마시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제는 바로 물만 마셔도 찌릿찌릿한 치주질환입니다. 그럼 일단 정체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치주 질환이 뭡니까?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 등 치아 주위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누는데요. 치은염이란 치은,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치주인대나 잇몸뼈에는 퍼지지 않는 상태죠. 비교적 경증 질환에 속합니다. 치주염은 좀 더 악화된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잇몸에서 그치지 않고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퍼지면 치주염이 되는데요. 치아를 둘러싼 지지 조직에 염증이 생겨 치태 내에 세균과 독소에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한 입냄새가 나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름이 생기고요. 차갑거나 신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시리기도 하고 심하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50대 남성 환자의 경우 양치를 하는데도 구취가 심하게 나고 전체적으로 이가 흔들리는 것 같으며 잇몸에서 염증이 느껴진다 하여 내원하셨는데요. 검진 결과 만성 치주염으로 확인되었고 지속적인 잇몸 치료와 관리로 개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물만 마셔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이게 뭐 매번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꾹꾹 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는데요. 치주질환 초기, 그러니까 치은염일 때는 크게 자각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그래선 안 되는 게 치주질환은 1차적으로 구강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 치아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치주질환의 세균이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을 증가시켜서 뇌졸중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치매, 심장병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치주질환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방치하지 않으려면 빠른 치료가 중요할 텐데 치주질환일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은 스케일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파괴된 치주염의 경우에는 치아 뿌리에 있는 치태나 치석, 염증을 제거하는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치아를 끝끝내 못 살리고 이게 발치해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치주질환을 방치한 탓에 치아를 발치하면 본래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면 치아 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연적으로 치아가 쓰러지거나 발음이 새고 남은 치아 수명이 단축되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잇몸뼈에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연 치아의 저작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수술하려면 개인마다 다른 잇몸뼈 상태나 구강 구조 등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균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으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부작용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다시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임플란트 주위염이 뭐예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보철물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심해지면 치조골이 녹으면서 임플란트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잇몸 경계에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가 쌓이고 치석이 되면서 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점차 치조골이 퇴축되고 녹아내리면서 결국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정기적인 검진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초반에는 3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경과에 따라서 6개월,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아주 잘 알려주신 지정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 구독으로 건강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 정보 나눠볼지 기대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상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날 좋고 꽃 피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 있기 뭐 해서 운전하고 일단 나가죠. 네. 근데 장거리 하다 보면 요즘에는 너무 힘들고 엉덩이가 배겨. 아예 나이 엉덩이 탓인가? 엉덩이 정도는 괜찮죠. 일단 하면 허리 아프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 무릎 나가기 전에 열심히 돌아다녀야 된다. 무릎도 그렇게 아파요 이게. 맞습니다. 뭐 오래 서 있다가 잠깐 앉는 건 괜찮지만 쭉 앉아서 장거리 운전하면 야, 이거 진짜 보통 일 맞아요,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참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박사학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막 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좀 힘들어. 그럼 뭔가를 먹고 있어. 그럼 뭔가 먹고 있으면 또 배 아파. 배도 나오고. 그러면 또 몸이 약해져. 이게 실제로 보면 오래 앉아 있는 게 몸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고3 때도 그랬잖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렇죠. 언제나 최고 탑은 고3 몸무게죠, 이게. 네, 맞습니다. 실제 사실 고3뿐만 아니라 현대인분들은 사실 대부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실제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 WHO에서는요, 오랜 자식 생활로는 이제 자식 생활로 오는 이런 질환들을 통칭해서 의자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의자병은요,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요. 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활동이 줄어진 이런 현대인들에게 급증하는 질환들을 이렇게 지표로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걱정스럽긴 한데 사실 뭐 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만큼 그렇게 긴 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도 앉아 있잖아요. 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8.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밥 먹을 때도 앉아 있죠. 누구 만나면 앉아 있죠. 카페에도 앉아 있죠. 앉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만약에 이때 업무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보게 되면 단순히 앉아만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고 자세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목에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 목에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목뿐 아닙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에 비해 허리, 이 중요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균 40% 이상 높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오히려 허리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라고 했고, 우리가 공부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앞으로 살짝 허리가 무너지죠. 이때는 무려 95% 더 높은 압력이 우리의 척추 허리에 가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세도 그렇긴 한데 계속 앉아있고 이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이렇게 몸이 순환이 안 되는 느낌 맞아요. 들고 이렇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요, 심장에서 근육을 짜주는 펌핑 작용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또 이 말단에서는 근육 수축에 의해서 정맥을 눌러주는 힘, 그리고 밸브가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이 이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전신의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가만히 계속 앉아있게만 된다면은 정맥을 눌러주는 이 힘도 약해지고요. 또 피가 잘 순환이 되지 못하면서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컨디션이 되고요. 또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면서 심부정맥 혈전 발생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 질환들도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혈압, 당뇨, 이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근육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방금 언급하신 대사성 질환은 뭐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 습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이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일컫고요. 이게 사소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생활 습관 탓에 발생한 당뇨병과 고혈압, 특정 암 등의 질병이 연간 1,600만 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대사성 질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당뇨인데 뭐 식단이나 운동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 보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약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너무나도 고마운 환자분들입니다. 이게 약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들을 쉽게 생각하고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막 버티시는데요. 근데 사실 약만 먹어서는요. 중요한 건 조절은 되는데요. 절대로 그 이상 더 좋아지진 않으니까 약만 먹지 마시고 평소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을 관리하고 이럴 때 몸에 쌓이는 독소 배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에 쌓이는 독소의 정체는 뭐고 도대체 이 독소를 어떻게 빼줘야 되는가 네.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독소라고 하니까 일단 딱 뭐지? 궁금하고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렇던데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사산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들어온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게 대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호흡, 대소변 이런 것들인데요. 땀 이런 것들이 음식이 들어와서 대사를 얻고 그리고 배출이 되는 게 순환이죠. 이 순환이 잘 될수록 면역력이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사 과정 중에 이 과잉 에너지, 뭐가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대사가 부족해서 뭔가 이제 확실히 처리가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독소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드립니다. 네, 내 몸에 쌓이는 독소와 활성산소를 배출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럼 오늘 주제 확인하고 가죠.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사질환 부르는 만성염증입니다. 네, 대사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알고 가죠.
네, 어떤 질환이든지 급성으로 질환이 발생했다가 이게 방치가 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성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증도 똑같습니다. 염증은요, 우리 몸의 뭐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이 침입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면역 방어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장기간 동안 장기와 이제 혈관에 장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나쁜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서서히 좀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 차이는 저희가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염증이 대사성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만성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뭐 일으키기도 하고요. 혹은 뭐 심근경색이나 신장의 염증이나 혹은 간염과 같은 중증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잉되어 쌓여온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이 대표적인 노화 독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우리 몸에서 남은 이 대사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양이 이 과잉된 상태로 우리 몸에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활성산소는 만성 염증의 주범이 되고요. 이 염증은 또 모든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성된 이 활성산소가 적절히 제거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엔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특히 암 발생의 약 25%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활성산소가 과잉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제거에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몸이 이게 찌뿌둥하다고 할 때 이제 내 몸에 이제 염증 상태가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긴 한데, 네. 자,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집에서 쉽게 한 번쯤 자가 검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뭔데? 팔꿈치하고 손을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는 거. 거예요. 요 사이에 어디까지 내가 보이는지 팔을 올려보는 거. 지금 장인아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입, 턱도 살짝 보이고요. 우리 이재용 국장님도 난안 돼. 그래도 잘 붙어서 올라가죠. 턱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바들바들 떨리는데? 저도요. 안 붙어. 어깨 근육 그리고 이제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하지는 않겠지만 근육량이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근육량이 좀 많은 분들은 좀 잘 안 되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안 붙으면 아예 팔꿈치까지 안 붙으면 만성 염증 상태가 꽤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붙어서 턱 정도까지, 가슴 턱 정도까지 올라오면 양호한 보통. 근데 코 정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요, 이게 만성염증이 근육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유연성과 그 관절의 그 움직임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만성염증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성 염증하고 유연성도 관계가 있었군요. 이걸로 자가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저는요, 이렇게 몸이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되는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긴장 좀 하시고요. 네, 이름은요, 스트룹 검사라고 합니다. 이 스트룹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행동을 진행하는 능력하고요, 또 방해가 되는 자극을 제거하는 능력, 그러니까 진행 능력과 제거 능력을 동시에 같이 하는 집행 능력 확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글자의 색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근데 이 글자의 색깔하고 써 있는 글씨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은색으로 노랑이라고 글씨가 써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을 때는요,
노랑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검정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네. 색을 그러면 보고. 네. 네. 이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신 네,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야. 도전을 해보실까요? 확인 네, 대표로. 연장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해볼까요? 네, 네. 30초 시- 동안 네, 네.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네. 시작했어요. 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저 뭐야? 보라. 아니야, 보라야? 보라색. 초록 아니야? 초록, 시간이 갑니다. 파랑,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초록, 노랑, 빨강, 검은색이? 검정. 검색. 그다음에 빨강, 초록, 노랑, 네, 초록. 시간이 이제 되신 것 네. 같아요. 아까 됐는데 시간. 이게 지금 왜냐면 화면이 좀 멀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색이 잘 보이지 않네. 이거. 검정은 진짜 안 보인다. 네. 한 15개, 네. 이 정도 맞히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다행히 합격은 하셨는데요. 네, 이 30초 동안 12개 이하를 맞히셨다라고 하면은 12개 이상을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뇌 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뇌 기능이었어. 네. 눈인 줄 알았어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네, 너무 다행히 12개 넘으셨기 네. 때문에 괜찮으신 거고요. 근데 8개 이하로 맞추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뇌 활력도라든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사실 판단력,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검사인데요. 특히 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트룹 검사를 하셨을 때 심각한 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활성산소가 너무 과잉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요, 또 만성 염증이 또 주범이 될 수도 있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8개 이하로 맞추셨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만성 염증의 위험도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테스트 근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막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니까 그 글씨 읽으려고. 따라 읽게 돼서. 어느 순간 따라가. 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독 영상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역시 한 잔의 커피 여유. 너무 좋죠, 모닝 커피. 연기가 근데 맛이 좀 별로. 왜? 단 거 좋아하시나 보다. 단 거 안 좋아하고 이래도 가끔 달달한 커피 한 잔 당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잠깐만. 아이고. 저거는 커피가 아니고 설탕물인데. 과한데요? 근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넣었어. 지금 먹고 다 있는 게 넣었어. 독소 끝판왕? 너무 달아서 그런가? 아니 먹은 건 지금 커피하고 설탕인데 근데 설탕이 주범인가 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하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사실 외부 요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이 설탕인데요. 이 과도한 설탕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체내 환경을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의 섭취량은요,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g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각설탕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8개 분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이나 과자, 떡 등을 몇 개 먹으면 사실은 8개를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 과다한 이런 설탕에 노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빵, 과자, 떡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료수, 단 음료수, 그리고 액상과당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설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설탕이 이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생깁니다. 자, 일단은 음식이 들어가서 간으로 가죠.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간에 일단 부담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지방간으로 바꿔요. 간에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간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단순히 간의 염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요. 혈당
당도 올라가고요. 고지혈증도 생겨요. 그리고 식욕 조절하는 충추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단 거 먹고 싶으면 뭔가 또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까 제가 활성산소, 노폐물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폐물들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인 29명의 건강한 남성을 매일 설탕을 첨가한 음료를 복용하게 했더니 3주 뒤에 혈액 검사상 모든 수치,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체중까지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그 일일 섭취 권장량 보면서 뭐 따져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뭐 그 정도 설탕을 먹는다 그러면 거의 당 중독 수준인데요. 스스로 내가 당 중독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챙긴다. 디저트는 아유, 달아야죠.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긴다. 그건 국룰이지. 주변에 단 군것질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믹스 커피를 선호한다. 땡길 너무 때 맛있어요. 있어. 물보다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 단 것을 못 먹으면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감. 달콤한 간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왜 죄책감을 느끼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다들 몇 개나 해당이 되나요? 저는 딱 3개. 세 개. 네, 차 박사님도 솔직하게 딱 3개. 세 개. 저도 3개. 믹스 커피 마시고 불안감은 안 느끼고. 디저트 두 개. 좋아하시잖아요. 두 개? 밥 두세 먹고. 개? 어, 두세 개? 두세 개. 두세 개 정도. 네,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7가지 문항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네, 당 중독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 중독이에요. 당 중독.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맨날 저 커피 마실 때 보면 달달한 커피 안주 챙겨야지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당 중독으로 맞아요.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단 거 먹으면 엄마가 했던 게 이빨 썩어. 이 얘기부터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 먹으니까 단 거 먹으면 살찐다. 그다음 최근에는 단 거 먹으면 당뇨 온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늘 얘기인 염증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적정량의 당 섭취는 우리 몸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상에 아주 큰 문제가 될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과하게 당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이런 잉여 포도당들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요. 당 독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도 이런 당 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요. 이런 당 독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계속 쌓여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이런 습관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게 아니겠죠.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몸을 염증성 체질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각종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당 독소가 쌓이면 내 몸에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당독소 하니까 이게 남의 일 같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분들은 이 당 독소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 H1C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평균적 혈당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인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은 이 당화 혈색소가 합병증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화 혈색소라는 건요, 이 헤모글로빈이 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변형이 된 건데 이게 내 몸속에 쌓입니다. 몸속에 굉장히 잘 쌓여요. 혈관의 내피세포에도 쌓일 뿐더러 눈, 콩팥, 심장이나 간 같은 내 몸에 있는 장기들에 쌓이다 보니까 당뇨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당뇨성 실명, 그다음에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 그다음 당뇨성 발열에서 다리가 이제 썩는 이런 다양한 합병증들이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당화 혈색소의 원인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노년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 알츠하이머성 퇴행성 치매의 원인도 이 당독소가 이 뇌 병변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변형된 단백질로 쌓이는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만큼
당독소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노화와 퇴행을 정말 도맡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저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제 질병의 위험성은 만성 염증과 연관이 있고 만성 염증은 당독소와 연관이 있어서 당독소를 줄이면 결국은 질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 독소를 줄여야 되겠죠. 당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사실 줄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 독소 하니까 우리가 당 독소가 많은 식품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디저트 이런 것도 떠오르실 거예요. 아까도 당 죽동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마 당 독소가 많은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뉴욕의 한 의대 연구팀에서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해서 최종 당화산물, 즉 이제 당 독소 함유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1위를 차지한 음식이 바로 직화구이 닭다리였어요. 좀 맛있는데. 네, 닭다리에 이 들어있는 당 독소가 16,668kcal 유닛이나 검출되었는데요. 2위는 베이컨이었고요. 3위는 물에 삶은 소시지, 그리고 4위는 이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이고요. 마지막 5위는 프라이팬에 구운 스테이크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대부분의 음식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맛있다. 맥주 안주하고 적합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냥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 심지어 저 뉴욕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음식의 공통점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단순히 동물성 단백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형, 가공을 했다든지 직화, 화끈하게 구운 육 가공 식품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맛있어 보인다. 같은 재료의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고온에서 직접 직화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으면요, 당독소가 폭증,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닭 요리 있잖아요. 백숙, 물에 이렇게 푹 삶아서 기름기도 쫙 빼주는 이 물에 삶는 조리법은요, 일반적인 그 직화나 고온으로 단백질의 변성을 유용하는 것보다 이 당독소가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재료라도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맛이 다 다른 건데. 그럼요. 네, 어쨌든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일단 당 독소를 줄이는 우리 식사법. 일단 저는 첫 번째 키워드로요, 촉촉 좀 꼽아봤습니다. 네. 요즘 우리 뭐 여성분들 대부분 보면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애후의 민족이라는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나왔어요. 모든 음식들을 에어프라이어에 다 돌립니다. 네. 모든 음식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집인데. 특히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좋은 게 이제 편리성도 있는데 고기 같은 거 이제 굽게 되면 사실 겉에가 되게 그 겉바속촉이라고 그러죠. 겉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당 독소가 바로 그 겉에 바삭바삭한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맛있는 바삭한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덜 먹고 안에 있는 그 촉촉한 부분을 먹었으면 해서 제가 이 촉촉을 키워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겉에가 더 맛있긴 한데. 그렇죠. 네. 이어서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골라 쓰는 간장입니다. 네. 간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간장으로 오랫동안 조리 방식을 하면은 이 역시 당독소의 생성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장을 쓰시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간장을 사용하실 때는요, 메주를 띄워서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 분해해서 만든 양조 간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당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식습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당독소를 줄이는 이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퍼플. 퍼플? 컬러푸드 다 아시죠? 컬러푸드가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그 중에 그 많은 컬러푸드 중에 당독소에 관한 건 보라색이 단연 탑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라색을 만드는 항산화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죠. 비타민 C에 비하면 이 안토시아닌은 무려 2.5배나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 보라색이 식품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블루베리 그리고 이제 오디 이런 붉은 그리고 흑미 약간 검은색의 느낌을 띠는 그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염증을 노화로부터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 독소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당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또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만성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박사님. 네, 이 염증의 원인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를 줄여서 염증을 줄여줄 오늘의 건강 팁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이게 피부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이 글루타치온, 이 피부 미용에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고분자 항산화 물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 몸에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녹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만큼 항산화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일반적으로요, 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항산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산소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고 남게 돼요. 그런 남는 것들이 활성산소가 되면서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런 과잉 상태가 유지되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 DNA 같은 데에 가서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서 노화 독소로도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진다. 그럼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늙고 면역력도 점점 떨어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말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산화 능력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면 색이 짙은 아이오딘 용액을 산화된 물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비커는 해독 용액이 떨어진 노화 독소가 쌓인 신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을 넣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색이 이렇게 맑아지는 게 보이시죠? 와, 신기하다. 즉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물질을 되돌리는 이 환원 작용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와 같은 이 노화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몸 안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작용인데 이 네.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가 약 일반적으로 36,000가지거든요. 이 중에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 무려 90% 정도가 된다고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강과 활성산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유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세포는 이 산소를 꼭 이용하는데 그중에 이용하지 못한 이 활성산소가 자꾸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질병이 올라가니까 활성산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활성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 사과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에만 글루타치온 가루를 물에 타서 바르고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 경과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과는 갈변 현상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렇죠. 표면에 글루타치온을 바른 사과는 어떨까요? 네,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대사 과정 중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게 되면 활성산소의 제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당연히 노화와 질병이 진행되는 것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아, 나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며 기미,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지속된다.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살이 잘 찐다. 식이요법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질 않는다. 나 엄청, 나 글루타치온 엄청 부족하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그 정도예요? 다요, 다 그냥.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만약에요. 야. 이 중에 제가 7개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니까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 이 나는 말씀 드리려고 하나도 안 그러는데 빠지고. 야, 이게 진짜라는 아니고. 하나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빠지는 것 같아. 야, 엄청 부족하신 건데 글루타치온이. 아, 이거 어떻게. 요즘 살찌는 게 이거구나.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저 해당되는 거 있죠. 살이 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니야. 네. 살안 쪄. 쉬어도 피로감이 지속된다. 그것도 있고. 자, 그럼 이쯤에서 건강관리 비법이 담긴 영상 만나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봄바람 살랑이는 어느 오후, 인생의 봄날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수렵 주부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한 3, 4년 전엔 지금보다 한 5kg가 더 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체중 조절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때 과체중이었다는 김순옥 씨.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표준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아휴, 이거 재봐야지. 과연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별로 빠지질 않았네.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제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하는데 빵집 한 30년 하면서 빵을 좋아했고 그래서 빵 많이 먹고 그 빵지술래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당뇨 진단을 받기 전 빵을 유독 좋아했다는 순옥 씨. 맛있는 빵. 30년간 빵집을 하다 보니 밥보다 빵을 먹는 날이 더 많았고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몸이 막 피곤하고요. 막 먹고 나면 그냥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 허기짐이 혈당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허기져서 자꾸 빵이든 떡이든 그냥 막 먹었죠. 내 몸에 진짜 뚱뚱해지면서 진짜 내가 아닌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요.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 탓인지 없던 비염까지 생겨나 몇 년째 고생 중이라고요. 아우, 비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순옥 씨. 잘못된 식습관부터 바로잡기로 했답니다.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요거트 등 지중해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뭔가를 요거트에 뿌리는 순옥 씨. 지금 요거트에 뿌려놓은 게 뭐예요? 네, 글루타치온이에요. 최근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을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자 몸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역시 맛있다. 과연 어떤 변화일까요? 제가 원래 콜레스테롤도 있고 당뇨약까지 먹었었는데 지금은 수치가 정상으로 왔어요. 건강에 자신감도 붙었겠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참이라는데요. 저 아는 동생 만나러 왔어요. 같이 운동하려고 제가 불렀거든요. 좀 다이어트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어서 와. 아이고 오늘아 고생했지? 나랑 같이 오늘 운동 한번 해보자. 늘 체중 관리에 신경 쓴다는 순옥 씨. 바로 올리고 저기 보지 말고 앞에. 그녀가 오늘 도전할 다이어트 운동은 5, 6, 좀만 높게 7. 바로
복싱인데요. 오늘 두 분 체험 오셨었어요. 예, 맞아요. 복싱 체험 어떻게 알아보고 오셨네? 요즘에 뭐 다이어트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5, 60대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생활 측면으로도 많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강도 운동으로 이제 지방 연소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이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운동, 복싱. 다이어트에 특히 도움된다는데요. 먼저 자세부터 배워봐야겠죠? 우리 복싱은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손이 뒤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왼손잡이면은 왼손이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뒤에 있을 거예요. 왼발이 앞으로 그리고 오른발이 뒤로 한 상태에서 자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자 기도로 한 상태에서 왼손 뻗어주면서 원 같이 따라해볼까요? 원 그다음에 오른손 뻗으면서 투 다시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 자 원 자 투 할 때 어떻게 했죠? 투 복싱의 가장 기본 동작인 원투 동작. 기도 세게 한번 칠 거예요. 세게 네. 자 준비 맞고 시작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원, 투, 기도. 한 번 더. 원, 투, 기도. 원, 투. 몇 번 연습 만에 기본 동작을 금세 익혔는데요. 이번엔 샌드백을 활용한 연습. 거울 앞에서 막 자세 연습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로 때리는 거를 간접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샌드백에다가 기본 동작만 반복 연습해도 전신에 지방이 연소되고 근육이 단련된다고 합니다. 원, 투, 기도. 원, 투, 기도. 네, 불려요. 한번 해보실래요? 와, 어때요? 와, 굉장히 신나고 머리에서 뭐가 팍팍 올라와요. 하나, 둘, 잘 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분 잘하십니까? 잘하시네요. 힘이 엄청 좋고 60대세요. 5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땀도 막 나고 다이어트도 될 것 같고 일단 스트레스가 꽉 풀리는 것 같아요. 열량 소모가 엄청난 고강도 운동인 복싱. 이제는 비운 만큼 채워야 할 시간. 우리 오늘 운동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채식 위주로 버섯 한 걸 한번 같이 맛있게 먹어보자고. 함께 열심히 운동해준 동생을 위해 순옥 씨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버섯 샤브샤브. 채소와 버섯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배부르게 먹어도 부담 없는 한 끼인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채소나 버섯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도움된다죠. 맛있어.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아 걱정이라는 동생 혜정 씨에게도 도움되는 건강 밥상. 맛있지? 맛이 어때? 먹을만해? 동생을 위해 준비한 게 또 있는데요. 내가 이거 챙겨 먹는 건데 동생도 하나 먹어봐. 하루를 건강하게 먹고 즐기며 보낸 두 사람. 오늘 하루 어땠나요? 요즘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하니까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하니까 몸이 확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인생의 봄날 되찾으세요. 네, 건강을 되찾으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리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글루타치온 가루를 탄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맛을 볼까요? 맛있다. 이건 이온 음료에 탄 것 같은데. 이건 뭐. 좋은데. 네, 괜찮은데요? 아니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글루타치온 먹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을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첫 번째는 흡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먹든지 어떤 영양소를 먹든지 먹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몸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자량, 덩어리가 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작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되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물에 녹여봤을 때 물에 좀 녹는다. 그러면 흡수가 좀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들이 흡수되고 생체 이용률까지 높다면 더욱더 좋으니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요거 신경 쓰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되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장까지 이제 잘 도달을 해야 이게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근데 도달하는 과정에서 위산과 같은 물질에 이제 파괴되지도 않아야 되고 장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글루타치온이 분자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흡수가 조금 저하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이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으로 인을 포함한 지질의 일종입니다. 인지질 코팅이 된 이 글루타치온은 장에 잘 도착을 해서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해도 흡수율이 높지 않으면 거기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까지 잘 도착한 이후에도 흡수가 잘 되어지만 우리 몸속에서 생체 이용률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인지질로 코팅된 글루타치온의 경우는요. 그 인지질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도 역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세포막을 열어서 세포막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까 글루타치온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 항산화 성분인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화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감소폭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팔라서요. 20대 이후부터는요, 10년마다 무려 15%씩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글루타치온 보충을 신경 쓰셔야 하겠죠. 네. 글루타치온의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에서 보게 되면요,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뇌하고 간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건 뭐냐? 글루타치온이 우리의 뇌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항산화 효과로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 유발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환자 경우 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산화된 단백질과 산화된 DNA가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 조직이 산화되면서 바로 이 치매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글루타치온이 풍부하면은 산화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좋다고 엄청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섭취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좋다고 엄청 많이 먹었다가는요, 과다 섭취 시 복통과 구토가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권장량을 지키시면서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네, 항산화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염증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네. 염증 물질이 많으면 또 대사질환이 있다. 한 말씀씩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만성염증은 결과적으로 대사산물이라서 적절한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식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 적당한 에너지 순환을 위해서 소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소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당분이 높은 이제 음식, 특히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 같은 거는 좀 더 줄여서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현대인들은 사실 오래 앉아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tumtum이 꼭 움직이시는 게 필요할 역시. 것 같습니다. 운동. 네. 네. 약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생활 습관 무조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앞에 네 분이 하신 말씀 꼭 따라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상암동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에도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는 5mm 정도의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서쪽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미만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가 1km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상황도 살펴봅니다. 최근 발원한 황사는 주로 동쪽에 영향을 주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제주에만 비 소식이 다시 들어있고요. 기온은 나날이 올라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마치 7월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옷차림 가볍게 하셔서 낮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은 옷 입기가 힘들어요. 네. 아침에 맞춰 입으면 오후에 막 덥고 오후에 맞춰 입으면 아침에 춥고 막. 네, 맞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요, 낮 기온이 거의 뭐 28도 안팎까지 크게 그런 날씨. 오른다고 합니다. 네, 몸도 마음도 낮 동안에는 옷차림도 가볍게 하시고 행복한 오늘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